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홍수가 도시를 집어삼켰다. 수천 명이 죽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비명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새는 노래하고 해는 떴다. 죽음과 상실은 인간의 것이었고 자연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카미는 말한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계는 침묵한다. 이 불일치가 곧 부조리다. 세상이 이토록 무심하다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진정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그것은 자살이다. 삶이 과연 계속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철학의 출발점이다. 알베르 카미는 우리에게 묻는다. 만약 삶이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한 사상가의 응답이다. 침묵하는 세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철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1. 부조리란 무엇인가?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 침묵하는 세계. 부조리는 인간의 열망과 세계의 침묵 사이의 충돌이다. 카미에게 부조리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피부에 와닿는 날 것의 경험이다. 우리는 이유를 찾고 의미를 구하고 정의를 바란다. 그러나 세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다만 무관심할 뿐이다. 그리고 그 무관심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의 고통이, 삶이, 죽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절망이 바로 부조리다. 2. 철학의 시작. 자살, 희망, 반항. 삶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철학의 진짜 문제다. 카미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자살. 자살은 인간의 반항이 아니라 포기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고를 멈추는 것이다. 둘째, 희망. 희망은 또 다른 자살이다. 그것은 현실을 기만하는 아름다운 말장난이다. 신을 발명하거나 이상을 만들어내어 고통을 미화하는 것도 카미는 거부한다. 셋째, 반항. 나는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살겠다. 이것이 카미가 말하는 유일한 인간다운 선택이다. 반항은 고통을 감추지 않고 부조리를 인정한 채 살아가는 방식이다. 3. 시지프는 왜 행복한가?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그는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고 다시 굴러떨어지고 또 올린다. 끝이 없는 반복. 그러나 카미는 말한다. 진정한 반항은 바로 그 무의미한 반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반항하는 인간은 무의미를 이해하면서도 그 삶을 긍정한다.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고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끝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반항하는 순간 나는 존재한다. 4. 모에르소 부조리한 인간의 얼굴.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것이 내 죄였다. 이방인의 므에르소는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햇빛이 눈부셔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며 재판정에서도 종교나 후회에 기댈 생각이 없다. 그는 말한다. 모든 것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 므에르소는 세계처럼 무심하다. 그는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해명하려 하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죽음 앞에서조차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무표정한 자세야말로 카미가 말한 가장 정직한 삶의 태도다. 5. 제2 패스트 연대의 윤리.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싸워야 한다. 의사 리오에는 전염병이 도시를 덮쳐도 도망가지 않는다. 신도, 체제도, 희망도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하루하루 환자를 돌보고 시체를 치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이다. 카미는 여기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윤리, 즉 연대와 책임을 말한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간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싸운다. 6. 반항은 도덕이고 품위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카미는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폭력에도 반대했고 거짓된 이상에도 경계심을 가졌다. 모든 혁명은 결국 또 다른 억압을 낳는다. 그는 말한다. 진정한 반항은 파괴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행위라고. 반항이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동시에 예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긍정이고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며 타인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7. 마지막 질문. 그래도 살아갈 것인가? 삶은 부조리하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나의 것이다. 카미는 늘 말했다. 철학은 삶을 견디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장난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원했다. 나는 끝까지 정직하게 살고 싶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바위를 밀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반복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삶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더욱 의연하게 살아야 할 이유였다. 인간의 위대함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삶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침묵한다. 그러나 그 침묵 앞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살아간다. 카미는 그것을 반항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이라 부른다.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바위를 다시 밀어올리는 하루. 그것이 바로 부조리한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철학은 윤영이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지중해의 햇살이 내렸쬐는 알제리의 가난한 거리. 식민지 시대, 묵묵한 침묵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쓰러졌고 어머니는 말 대신 침묵으로 생을 견디는 사람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감정은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자란 아이, 그가 바로 알베르 카미다. 카미는 훗날 이렇게 적는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가난은 자유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다. 삶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에서 시작됐다. 배움은 특권이었고
가난은 굴레였다. 노동자의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종착지를 이미 선고받는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농장이나 공장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일상에 단 하나의 균열이 생긴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한 초등학교 선생이 중등학교 진학을 권유한다. 그 작은 기회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체념을 강요하던 세계에 대한 최초의 반항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 카뮈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그는 가장 먼저 그 선생에게 편지를 쓴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었고 나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카뮈의 윤영이는 불의와 결핍의 기록이다. 하지만 그 결핍은 오히려 그에게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었다. 왜 선하게 살아도 가난한가? 왜 악하게 살아도 존경받는가? 삶은 왜 이토록 무질서한가? 삶은 의미가 없지만 그 자체로 살아갈 이유가 된다. 그는 의미 없는 세계와 대면한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다. 그 모순과 무질서 안에서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정립한다. 나는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카뮈는 완벽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집착했다. 그의 삶은 부조리의 실험장이었다. 태어날 이유도 고통받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세상. 그러나 그는 거기서 무의미함을 증오하는 대신 무의미함을 견디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 그 선택이야말로 카뮈 철학의 출발점이다. 태어날 때부터 삶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모순된 세계 속에서 인간은 과연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차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진리는 이것이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계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알베르 카뮈의 철학은 이 침묵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인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도 건네지 않는다. 인간은 질문을 던지지만 세계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 부조와 그 불일치가 바로 카뮈가 말한 부조리다. 부조리란 인간과 세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인간은 해명을 요구하고 세계는 침묵으로 대답한다. 카뮈는 인간의 비극이 세계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의 이성적 질서를 강요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세계는 그저 있다.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감정도 없이 존재한다.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만이 고통받는다. 그 고통이 바로 부조리다. 예컨대 한 등산객이 산에 오르다 실족사한다. 인간은 그 죽음을 두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유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산에는 감정도, 의미도, 후회도 없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세계는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그 무관심 앞에서 우리는 존재를 자각한다. 카뮈는 세계가 부조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조리는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합리성, 도덕, 정의의 틀을 세계에 덧씌우려 할 때, 그 틀이 맞지 않을 때 부조리는 고개를 든다. 이 불일치는 때때로 광기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신을 발명하며 누군가는 자살을 선택한다. 하지만 카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물음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반항이라 불렀다. 부조리한 인간은 삶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계속 던진다. 여기서 카뮈는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킨다. 전통 철학이 세계가 무엇인가를 묻는 데 집중했다면 카뮈는 이렇게 되묻는다. 세계가 아무 의미도 주지 않는다면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철학의 본질을 개인의 생존으로 가져온다.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논리적 체계가 아니라 지속할 이유, 살아야만 하는 이유다. 의미가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카뮈에게 있어 그 해답은 회피도, 도피도 아닌 정면 돌파였다. 부조리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인간, 침묵하는 세계를 향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인간.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부조리한 인간이었다. 그 누구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간다. 살아감으로써 나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말은 생존이 곧 해답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적 선언이다. 세계가 끝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 침묵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카뮈 철학의 핵심이다. 의미 없는 세계에 맞서는 존재, 침묵을 견디는 존재, 아무것도 주지 않는 세계 앞에서도 살아내는 존재. 그는 말한다. 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제 그가 말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다. 삶은 끝없이 무너지는 바위일지라도 인간은 그 바위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을까? 다음은 시지프 신화로 이어지는 카뮈의 가장 강렬한 철학, 반항에 대한 이야기다. 진정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다. 자살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알베르 카뮈가 철학의 문을 연 문장이다. 어떤 철학자도 이처럼 날카롭고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았다.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존재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은 카뮈에게 두 차적이다.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철학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모든 사유는 죽음 앞에서 정직해진다. 카뮈는 인간이 직면한 유일한 근본 문제를 삶의 지속 가능성에서 찾는다. 세계가 무의미하고 신은 침묵하고 도덕은 흔들릴 때, 그런 혼돈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이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절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성찰이다. 의미를 잃은 세계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철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카뮈는 지레니레, 시지프 신화에서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한다. 자살, 희망, 그리고 반항. 첫째, 자살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충돌을 회피하는 행위다. 인간의 의식이 이 세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카뮈는 이 선택을 철저히 거부한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어떤 모순도 삶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삶은 끝없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지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둘째, 희망.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 그것이 종교의 형태이든 이상주의든 인간은 의미 있는 세계를 어디에선가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카뮈는 말한다. 그 희망은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 희망은 또 다른 형태의 자살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게 만든다. 카뮈가 진정으로 제안하는 길은 셋째, 반항이다. 죽음이 진실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것. 의미 없는 세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항이다. 부조리한 인간은 그 무의미를 견디면서도 그 자체로 살아갈 힘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카뮈는 여기서 시지프를 소환한다. 하데스로부터 저주받은 존재. 무거운 바위를 끝없이 산꼭대기로 밀어올려야 하는 형벌. 하지만 바위는 항상 굴러 떨어진다. 이 절망적 순환을 살아가는 시지프는 표면적으로는 비극의 화신이다. 그러나 카뮈는 말한다.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때 시지프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걸어 내려가며 다시 시작할 힘을 끌어올린다. 그 행위 자체가 삶의 의지이자 창조다. 삶이란 반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자의 의지다. 끝없이 무너지는 하루도 다시 쌓아올릴 수 있다면 살아볼 만하다. 카뮈에게 있어 삶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 그러나 그 부조리를 깨닫고도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다. 철학이란 그러한 인간의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는 절망 속에서 자유를 배웠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일어서는 기술이었다. 이것이 카뮈가 말하는 진정한 철학이다. 죽음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사는 것,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시지프이며 카뮈가 지향한 인간의 초상이다. 카뮈는 묻는다. 의미가 없는 이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그가 창조한 인물들, 칼리굴라, 모에르소, 시지프를 통해 부조리 속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시간이다. 카뮈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문학자였다. 그의 사유는 책상 위에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사유를 삶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그 실험장은 언제나 문학이었다. 그의 소설과 희곡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거기서 끝까지 싸우는 인물을 창조한다. 이 인물들은 고결하지도 위대하지도 않다. 그저 세상과 맞서는 평범한 존재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부조리의 진실이 숨어 있다. 먼저 희곡, 칼리굴라. 주인공 칼리굴라는 로마의 황제다. 누이 동생의 죽음 이후 그는 갑자기 세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왜 사랑은 사라지는가? 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가? 그는 말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겠다. 그의 광기는 사실 철저히 논리적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어떤 악행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유. 그는 그 사유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나 칼리굴레의 반기를 드는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이유 없이 살 수 없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세계는 분명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 없음을 견디지 못한다. 인간은 반드시 이유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여기서 부조리는 절정에 이른다. 인간의 내면과 세계의 질서가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는 진실. 그리고 이방인. 이 작품은 부조리 문학의 결정체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세상과 단절된 듯 무심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햇빛이 눈부셔서 사람을 죽인다. 법정에 선 그는 피고가 아니라 비정상으로 재단된다. 검사는 살인 동기가 아닌 어머니 장례식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는다. 세상은 그가 사회적 슬픔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죄인으로 만든다. 모에르소는 말없이 세상의 위선을 응시할 뿐이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것이 내 죄였다. 그의 무감정은 단순한 냉정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본래 무심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태도다. 세계는 어떤 윤리도 도덕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언제나 설명을 요구하고 이유를 강요한다. 감옥에 갇힌 모에르소는 마침내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 세계는 자신처럼 무심하다는 것. 자신이 이방인인 이유는 바로 세계도 이방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나는 세상이 나와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했다. 메르소는 더 이상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구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며 조용히 현재를 살아간다.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각. 이것이야말로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한 행복이다. 나는 자유롭다.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는 순간 인간은 진정 자유롭다. 그 자유는 공허함이 아니라 해방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것이 부조리 속에서 얻어낸 새로운 인간의 태도다. 카미는 말한다. 삶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 삶은 더 단단하다. 시지프는 바위를 밀고 무에르소는 침묵하고 칼리굴라는 붕괴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부조리를 마주한 인간의 다양한 얼굴이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간다. 정답은 없다. 다만 그들이 살아낸 태도 속에 질문이 남는다. 카미는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신 보여준다.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그는 그 질문을 더 넓은 무대로 끌어올린다. 개인의 내면에서 사회와 세계로. 반항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은 카미 철학의 핵심 주제. 반항하는 인간으로 향한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캄비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 문장을 남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계 앞에선 인간의 가장 원초적 대답이다. 세계는 의미를 주지 않는다. 신은 침묵하고 도덕은 흔들린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부여된다. 그 앞에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아니오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도 않는다. 카미가 말한 반항은 단순한 분노도 아니고 파괴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억압 앞에서, 불의 앞에서, 무의미함 앞에서 인간이 내뱉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카미는 실존주의자들과 종종 나란히 언급되지만 그는 스스로를 실존주의자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사르트르,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를 포함한 실존주의자들을 비판했다. 그들이 부조리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르트르는 말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본질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미는 이 명제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세계는 무심하고 인간은 그 앞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뿐이다. 중요한 건 자유의지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견디는 것이다. 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반항한다. 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카미는 실존주의가 부조리의 뿌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실존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했지만 카미는 그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허물을 철저히 윤리적 문제로 끌어올렸다. 중요한 건 세계의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부조리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조건이다. 반항은 바로 그 응시에 대한 응답이다. 죽음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삶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태도. 반항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설에서 자살을 거부했고 반항하는 인간에서는 초월도 거부한다. 그는 신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이상주의의 안전지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오직 하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존엄을 지키는 법을 찾는다. 그에게 반항은 외침이 아니라 삶의 형식이다. 페스트에서 주인공 리오에는 말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다. 다만 나의 방식대로 싸울 뿐이다. 그 말처럼 반항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는 것. 정의가 패배하더라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한 도덕 없는 세계에서 도덕을 지키는 용기다. 이 반항은 개인을 넘어선다. 웨르소가 사회와 단절된 이방인이라면 리오에는 공동체의 고통과
함께 싸우는 연대의 인간이다. 카뮈는 고립된 개인을 넘어서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우리를 꿈꾼다. 그래서 그는 쓴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우리는 강요된 연대가 아니다.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각자가 아니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비로소 연대가 탄생한다. 강제된 형제가 아니라 자발적 고통의 공유로 이루어진 형제다. 반항은 체제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삶에 대한 사랑이다. 반항이란 인간이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뮈의 반항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존엄이다. 카뮈에게 반항은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침묵 속에서도 외치는 인간, 무너져도 일어서는 인간. 그 반항이 쌓일 때 우리는 고립된 나에서 우리가 된다. 이제 우리는 카뮈의 마지막 철학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시지프는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린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은 꺾이고 이마에 맺힌 땀은 흘러내린다. 마침내 바위가 정상에 도달한 그 순간 무겁게 부풀었던 돌덩이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이 형벌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시작될 것이다. 또다시, 또다시, 무한히 반복된다. 누군가는 이 광경을 보며 말한다.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다. 하지만 카뮈는 다르게 말한다. 그 순간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 왜일까? 왜 끝없는 고통과 반복 속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허락되는가? 카뮈는 말한다. 인간은 세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가장 순수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 앞에서 고개를 드는 행위 자체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부조리는 인간의 감옥이 아니라 인간을 각성시키는 자명한 순간이다. 시지프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밀어 올린다. 그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인다. 이 수용은 패배가 아니다. 명료함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말처럼 카뮈에게도 그 운명을 껴안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 이방인의 모에르소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선고받은 그는 감옥에 갇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다. 신부가 찾아와 신의 위로를 전하려 하지만 메르소는 거부한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다는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나려 한다는 사실을 느꼈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침묵하는 세계와 화해한다. 그 속에서 구름을 바라보고 햇빛을 느끼며 삶의 마지막 장면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다. 인간이 세계의 무심함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어떤 의연한 수긍기다. 카뮈는 페스트에서 더 나아간다. 리오에는 절망적인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신의 뜻이나 운명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시체를 수습하고 하루하루 싸운다. 치료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치료를 계속하겠다. 이 말은 인간이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가능한 싸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희망이 없더라도 계속 싸우는 것. 그것이 반항이고 동시에 행복이다. 카미는 말한다. 행복은 절망을 껴안는 순간에 시작된다. 이 행복은 흔히 말하는 기쁨이나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선언으로서의 행복이다.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지금 여기를 살아낼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이 카미의 부조리한 행복이다. 그래서 그는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형벌의 본질을 알고 있고 그 형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이다.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 시지프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간다. 그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구원도 없지만 그 순간 그는 살아있다. 카미에게 행복이란 삶이 의미를 가질 때가 아니라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그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다음은 연대와 정의를 향한 마지막 사유로 이어진다. 부조리는 처음엔 나에서 시작된다. 침묵하는 세계 앞에 선 개인. 의미를 갈망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현실. 그러나 인간은 오래도록 혼자 있을 수 없다. 고통은 개인을 찢지만 고통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카미가 반항하는 인간음에서 말한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한 사람의 반항은 작은 외침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외침이 또 다른 외침과 만나면 나는 우리가 된다. 이 연대는 이상주의도 아니고 계급 투쟁도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조용한 연합. 그것이 카미가 말한 반항하는 공동체다. 패스트는 이 철학의 문학적 응답이다. 도시는 폐쇄되고 병은 퍼지고 사람들은 죽어간다. 신도, 정부도, 과학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몇몇 인간들은 무너진 질서 속에서 서로를 돕는다. 시체를 처리하고 환자를 돌본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리오에는 말한다. 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 말에서 카미가 말하는 도덕의 본질이 드러난다. 구원이나 천국을 약속받지 않더라도 인간은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부조리한 윤리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윤리. 카미는 폭력을 싫어했다. 그는 혁명을 말하지 않았고 피로 쓰여진 정의를 경계했다. 모든 혁명은 스스로를 정의로 포장하지만 끝내 또 다른 폭력의 이름이 될 뿐이다. 그에게 정의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작은 태도였다. 말보다 행동, 구호보다 실천, 이념보다 연민. 그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 안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길을 선택했다. 카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단어는 품위다.
죽음 앞에서도, 억압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품위. 그것이 그가 말한 인간의 최후였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추상적인 말을 경계했다. 그는 말만 하는 사상가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숨쉬는 작가였다. 카미는 사르트르처럼 혁명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는 늘 의심했고 복잡함을 인정했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의무라고 믿었다. 진정한 위대함은 절망을 견디면서도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다. 1960년 그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포도주 한 병과 원고 뭉치, 한 권의 책이 남겨졌다. 그의 죽음은 우연했고 그의 생도 그랬다. 그는 끝까지 삶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부조리와 화해하지 않은 채 끝까지 싸웠다. 카미는 영웅이 아니었다. 신을 믿지도 않았고 인간을 이상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부조리한 세계에서 조용히 정직하게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겼다. 단 하나의 태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반항하겠다. 이제 이 시대의 시지프는 누구인가? 바위를 밀어올리는 당신의 하루는 비극인가 혹은 반항인가?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카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 문장을 남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계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원초적 대답이다. 세계는 의미를 주지 않는다. 신은 침묵하고 도덕은 흔들린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부여된다. 그 앞에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아니오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도 않는다. 카미가 말한 반항은 단순한 분노도 아니고 파괴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억압 앞에서, 불의 앞에서, 무의미함 앞에서 인간이 내뱉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카미는 실존주의자들과 종종 나란히 언급되지만 그는 스스로를 실존주의자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사르트르,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르를 포함한 실존주의자들을 비판했다. 그들이 부조리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르트르는 말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본질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미는 이 명제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세계는 무심하고 인간은 그 앞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뿐이다. 중요한 건 자유의지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견디는 것이다. 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반항한다. 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카미는 실존주의가 부조리의 뿌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를 이야기하며 인간의 실존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했지만 감위는 그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허물을 철저히 윤리적 문제로 끌어올렸다. 중요한 건 세계의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부조리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조건이다. 반항은 바로 그 응시에 대한 응답이다. 죽음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삶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태도. 반항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자살을 거부했고 반항하는 인간에서는 초월도 거부한다. 그는 신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이상주의의 안전지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오직 하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존엄을 지키는 법을 찾는다. 그에게 반항은 외침이 아니라 삶의 형식이다. 패스트에서 주인공 리오에는 말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다. 다만 나의 방식대로 싸울 뿐이다. 그 말처럼 반항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는 것. 정의가 패배하더라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한 도덕 없는 세계에서 도덕을 지키는 용기보다. 이 반항은 개인을 넘어선다. 메르소가 사회와 단절된 이방인이라면 리오에는 공동체의 고통과 함께 싸우는 연대의 인간이다. 카미는 고립된 개인을 넘어서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우리를 꿈꾼다. 그래서 그는 쓴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우리는 강요된 연대가 아니다.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각자가 아니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비로소 연대가 탄생한다. 강제된 형제가 아니라 자발적 고통의 공유로 이루어진 형제애다. 반항은 체제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삶에 대한 사랑이다. 반항이란 인간이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뮤의 반항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존엄이다. 카뮤에게 반항은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침묵 속에서도 외치는 인간, 무너져도 일어서는 인간. 그 반항이 쌓일 때 우리는 고립된 나에서 우리가 된다. 이제 우리는 카뮤의 마지막 철학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시지프는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린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은 꺾이고 이마에 맺힌 땀은 흘러내린다. 마침내 바위가 정상에 도달한 그 순간 무겁게 부풀었던 돌덩이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이 형벌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시작될 것이다. 또다시, 또다시 무한히 반복된다. 누군가는 이 광경을 보며 말한다.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다. 하지만 카미는 다르게 말한다. 그 순간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 왜일까? 왜 끝없는 고통과 반복 속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허락되는가? 카미는 말한다. 인간은 세계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가장 순수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 앞에서 고개를 드는 행위 자체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부조리는 인간의 감옥이 아니라 인간을 각성시키는 자명한 순간이다. 시지프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밀어 올린다.
그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인다. 이 수용은 패배가 아니다. 명료함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말처럼 카미에게도 그 운명을 껴안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 이방인, 이 모에르소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선고받은 그는 감옥에 갇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다. 신부가 찾아와 신의 위로를 전하려 하지만 모에르소는 거부한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나려 한다는 사실을 느꼈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침묵하는 세계와 화해한다. 그 속에서 구름을 바라보고 햇빛을 느끼며 삶의 마지막 장면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다. 인간이 세계의 무심함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어떤 의연한 수긍기다. 카미는 스르차 페스트에서 더 나아간다. 리오에는 절망적인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신의 뜻이나 운명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시체를 수습하고 하루하루 싸운다. 치료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치료를 계속하겠다. 이 말은 인간이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가능한 싸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희망이 없더라도 계속 싸우는 것. 그것이 반항이고 동시에 행복이다. 카미는 말한다. 행복은 절망을 껴안는 순간에 시작된다. 이 행복은 흔히 말하는 기쁨이나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선언으로서의 행복이다.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지금 여기를 살아낼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이 카미의 부조리한 행복이다. 그래서 그는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형벌의 본질을 알고 있고 그 형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이다.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 시지프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간다. 그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구원도 없지만 그 순간 그는 살아있다. 카뮤에게 행복이란 삶이 의미를 가질 때가 아니라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그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다음은 연대와 정의를 향한 마지막 사유로 이어진다. 부조리는 처음엔 나에서 시작된다. 침묵하는 세계 앞에 선 개인, 의미를 갈망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현실. 그러나 인간은 오래도록 혼자 있을 수 없다. 고통은 개인을 찢지만 고통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카미가 반항하는 인간에서 말한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한 사람의 반항은 작은 외침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외침이 또 다른 외침과 만나면 나는 우리가 된다. 이 연대는 이상주의도 아니고 계급 투쟁도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조용한 연합. 그것이 카미가 말한 반항하는 공동체다. 패스트는 이 철학의 문학적 응답이다. 도시는 폐쇄되고 병은 퍼지고 사람들은 죽어간다. 신도, 정부도, 과학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몇몇 인간들은 무너진 질서 속에서 서로를 돕는다. 시체를 처리하고 환자를 돌본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리오에는 말한다. 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 말에서 카미가 말하는 도덕의 본질이 드러난다. 구원이나 천국을 약속받지 않더라도 인간은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부조리한 윤리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윤리. 카미는 폭력을 싫어했다. 그는 혁명을 말하지 않았고 피로 쓰여진 정의를 경계했다. 모든 혁명은 스스로를 정의로 포장하지만 끝내 또 다른 폭력의 이름이 될 뿐이다. 그에게 정의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작은 태도였다. 말보다 행동, 구호보다 실천, 이념보다 연민. 그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 안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길을 선택했다. 카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단어는 품이다. 죽음 앞에서도, 억압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품위. 그것이 그가 말한 인간의 최후였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추상적인 말을 경계했다. 그는 말만 하는 사상가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숨쉬는 작가였다. 카미는 사르트르처럼 혁명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는 늘 의심했고 복잡함을 인정했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의무라고 믿었다. 진정한 위대함은 절망을 견디면서도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다. 1960년 그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포도주 한 병과 원고 뭉치, 한 권의 책이 남겨졌다. 그의 죽음은 우연했고 그의 생도 그랬다. 그는 끝까지 삶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부조리와 화해하지 않은 채 끝까지 싸웠다. 카미는 영웅이 아니었다. 신을 믿지도 않았고 인간을 이상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부조리한 세계에서 조용히 정직하게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겼다. 단 하나의 태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반항하겠다. 이제 이 시대의 시지프는 누구인가? 바위를 밀어올리는 당신의 하루는 비극인가 혹은 반항인가?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